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세로 결혼을 일찍 하여 이미 14살이 된 딸과 13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하던 우리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리 순탄하게 흐르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날 찾아온 피바람 같은 일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겪은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했는지 술만 마시면 주먹을 쥐고 땅을 칩니다. 모든 것이 최대한 잘 정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저는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에서 잘 자란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찾아뵐 때마다 인자하셨고 따뜻하셨으며 특히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평생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도 몹시나 가정적이고 다정하답니다. 오죽했으면 손아래 시누이들이 엄마만큼만 자신들을 더 사랑해달라고 떼를 쓰곤 했으니 말이죠. 두 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일제시대에 의사를 하시던 시어머니의 아버지, 그니까 제 남편의 외할아버지죠. 아무튼 시어머님의 친정은 몹시도 부잣집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 머슴으로 살던 아이가 저희 아버님이었다는 것이죠. 아버님은 13살 때부터 어머님 댁에 종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머님을 늘 업어주고 보살펴 주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긴 시간 사랑을 했고 어머님 집안의 반대에 도망까지 갔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귀한 딸을 버릴 수 없었기에 결혼을 허락했고 지금까지도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시부모님의 단독주택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늘 찾아뵙고 온 가족이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6살의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시댁에 함께 사는 둘째 아가씨가 식사 중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어제 목욕탕 갔다고 해서 제가 데리러 나갔는데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대체 몇 시에 나가신 거예요? 그게 씻다 보니 어지러워서 좀 빨리 나왔다. 그래요? 근데 집에 와도 없던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바람이라도 쐴 겸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걸어온 거지. 아이고 참 뭘 그리 따져 묻는 게냐? 우리 아버지 수상하네. 슈퍼 갔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이 많아요. 어디 얄궂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시죠? 좁은 동네에 시끄러운 사람 많으니까 행동하시는 것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셨지만 어쩐지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히 지나가는 듯 싶었어요.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요? 회사에 간 남편이 아침부터 저에게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뜸 돈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 말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세입자 계약 만기라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을 아직 못 구해서 급히 빼줄 돈을 만들어야 하나 봐. 남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5층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이셨고 20명가량의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늘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시거나 이율이 높은 적금을 드시는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빼준다는 남편의 말,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돈이 왜 없으셔? 어머님한테 여쭤보면 되잖아. 아, 실은 그게 누굴 빌려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은 모르겠어. 어쩐 일인지 남편은 뜸을 들이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보증금 내어줄 돈이 없다고 아범한테 돈을 만들라고 하셨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어머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아버님을 추궁하게 되었고 그제야 아버님은 쭈뼛거리며 변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실은 어릴 때부터 알던 고향 동생이 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빌려줬다. 땅 팔아서 준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아버님의 이야기에 가족 모두가 의구심을 품었죠. 아니, 아빠 고향 떠나온 지가 언젠데 1억이 넘는 돈을 준 걸 보면 많이 가까울 텐데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나저나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아버님께 너무 화가 나셨는지 말문이 막힌다는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님을 응시하였어요. 그것이 그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하니. 그리고 나도 돈을 빨리 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지.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아버님을 보며 참다 못한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모르는 당신 고향 후배도 있어? 우리 코 흘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자식들 앞에서 거짓말이야?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아버지와 조용히 얘기할 테니 다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님 댁에 야채를 사다 드리기 위해 저는 동네 마트에 들렸어요. 그리고 이 동네 토박이 아주머니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저 뜬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아버님은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사셨고 동네에서는 건물주라 돈 많고 또 사람도 온순하다 알려져 있으니 충분히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 법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헛소리들만 쏟아내고 있는 듯한 그 상황이 불쾌했죠. 수다의 내용인 즉 저희 시아버지가 젊은 여자한테 꼬임을 당해 돈이며 재산이며 다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보험 가입을 시키는 여자인데 영감들에게 접근해 별짓을 다 한다고 신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전에 아가씨가 들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이건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 것을 봤다는 등 자세한 목격담이 나오니 저 역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만을 바라보던 아버님이 바람이라니 그것도 꽃뱀 같은 젊은 여자한테 돈을 뺏긴다라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우선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다급히 마트를 나와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죠. 고작 5분을 걸어오는 내내 잡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도 아닐 거라 믿었어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믿음과는 다르게 기우 같았던 걱정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현관에서부터 쩌렁쩌렁 화내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나쁜 인간아, 내가 그동안 가난뱅이 너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람을 펴? 생전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건물이야. 근데 그 돈을 넘겨? 그년한테 얼마 갖다 바쳤어?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목에 핏대를 세우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전 그 상태에서 계속 언성을 높이는 어머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우선 말렸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께서 바람이라뇨.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저 영감탱이가 그년한테 돈 갖다 바친 거 내가 다 봤어. 동네 이웃들이 다 알더라. 전세 보증금 들어온 돈인데. 아이고.
아버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로 돈을 다른 여자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동네에서 떠들어대는 소문이 진짜로 맞아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사실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뜬 소문은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더욱의 충격이었던 건 이 모든 사실을 저희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전 이 중대한 사안을 가족에게 숨기고 아버님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을 붙들고 따져 물었죠. 여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 바람 피우신 거 맞다며? 알면서도 숨겨주려고 한 거야? 어머님 어떻게 뵈려고 그래? 당신 제정신이야?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며 진정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바람이라 생각하면 바람이겠지만 아버님도 꽃뱀한테 넘어간 것이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어느 날 아버님의 동네 친구분이 치매 간병비 보험을 들었다 하며 좋은 것이니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대요. 아버님은 자식들에겐 누가 되기 싫어 보험을 들어두면 좋겠다 생각하셨고 꽃뱀이라는 그 여자를 소개받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치매 간병 보험만을 얘기하던 그 여자는 몇 번 더 만나기를 요구하며 펀드식 보험을 권유했고 아버님은 감언 이설에 속아 큰 돈이 들어가는 보험 계약을 하셨다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여자가 본인이 받을 수당이 더 커질 수 있게 매달 내야 할 보험금을 일시불로 한 번에 달라고 하여 1억 2천이라는 돈을 선뜻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여자의 꼬임에 큰 돈을 주었다는 건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딱히 바람을 피우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온 가족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사기를 당한 것과 유사했기에 우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은 일이 커지면 동네 소문이 창피하시다 하며 부디 신고만은 말자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큰 소리 치셨지만 저희 자식들은 처음으로 실수한 아버님을 배려하여 그 뜻에 따라드리기로 했어요. 어쨌든 잃은 돈은 찾아야 했기에 보험을 소개해준 아버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수소문했고 연락처와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결국 그 여자의 빌라 앞에서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 꽃뱀이라는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은 혈압이 오른다며 나서지 않으셨고 아가씨와 저 둘이 갔었어요. 두드리던 문이 열리고 그 여자를 마주했을 때 한 번의 느낌이 왔죠. 50대 초반쯤 보이는 외모였지만 키도 크고 날씬했답니다. 가느다란 눈매에 미소 짓는 얼굴, 화려함이 느껴지는 옷차림, 누가 봐도 영감들 홀리는 꽃뱀 같았죠.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철원입니다. 아시죠? 옆에서 아가씨가 당장 머리채라도 잡을 듯 씩씩대고 있었지만 전 참으라는 손짓을 보냈어요. 아가씨 성격에 괜히 손찌검이라도 했다간 도리어 저희 쪽이 폭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김철원이요? 네, 저희 고객이신데 누구시죠? 아버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 따님들?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듣자 하니 그쪽이 보험을 핑계로 큰 돈을 가져가셨더라고요. 보험 든 지 2개월 됐으니 해약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취소하시고 큰돈 받아가신 거 돌려주시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려다가 그나마 이 정도로 봐드리는 거예요. 전 단호하고 강력한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저와 아가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그 여자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강제로 협박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엄연히 보험계약 관련해서 받은 돈인데 사기라뇨? 그렇잖아도 제가 그쪽 근무하는 보험회사에서 알아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들었다는 그 보험 애초에 일시불 납입이 없던 것 같던데. 거짓말로 돈 받았으니 사기가 맞죠.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로 가셔야 돈 주실 건가요? 그제서야 그 여자는 눈을 위아래로 굴리더니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보험 계약을 한 건 사실이고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불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보험금을 10년 동안 낼 생각이었다며 변명을 해대기 시작했죠. 저와 아가씨는 그딴 변명은 됐으니 그냥 돈이나 달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이미 급히 써버렸다는 7,000엔 받지 못했고 나머지 5,000은 통장 이체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니 집이 나가는 대로 돈을 주기로 말이죠. 물론 보험 또한 해약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이 매물로 나와 있긴 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방법도 없어서 우선은 믿고 기다리기로 했죠. 집이 팔린 후에도 지불치 않으면 경찰에 곧장 신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결국 전세 보증금은 저희가 가진 돈을 보태서 내주게 되었고 아버님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죠. 그 후에도 아버님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아줌마들의 술 안주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여전히 둘이 함께 모텔을 갔다는 둥, 건물 명의를 그 여자 앞으로 해주었다는 둥, 부풀려진 헛소문들이었지만 몹시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흐르고 다시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저녁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뛰어 들어오며 야단 법석을 피웠죠. 아빠, 뭐야 밖에 서 있는 사람? 그때 그 여자 아니야? 내가 주차하고 통화하느라고 차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자꾸 누가 기웃거리는 거야. 그래서 차 문 열고 저기요? 하고 불렀는데 그냥 뛰어가 버렸어. 자세히 보니까 머리 길고 눈 위로 올라가고 그 여자 맞지? 어? 아버님은 무슨 소리를 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시치미를 뚝 떼셨지만 온 가족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밥맛도 잃었습니다. 집 팔리면 돈 다 갚기로 해서 찾아온 거 아니야? 집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던데? 아가씨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추리들을 해댔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말했어요. 에이, 그럴 거면 미리 전화를 하거나 당당히 찾아오지. 뭐하러 기웃대. 네가 잘못 본 거 같은데 아니겠지 뭐. 그래요, 아가씨. 제가 틈틈이 전화해서 통화하고 있어요. 부동산에도 확인하고 있고요. 전화를 피하지도 않고 돈 마련해보겠다고 늘 얘기하니까 딱히 찾아올 이유는 없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이 든 후 저는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한테 보험 소개시켜준 사람 현대슈퍼 김씨 아저씨 아니야? 맞아. 김씨 아저씨가 먼저 좋은 보험 들었다고 소개해줬대. 아니, 그 아저씨는 대체 왜 그런 꽃뱀을 아버님한테 소개해준 거야? 내가 물어봤어, 보험회사에. 김씨 아저씨는 그 보험 든 적이 없다는데?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수상해. 그래? 그럼 아버지 말이 정말이었던가? 아니, 지난번에 김씨 아저씨 슈퍼 장사도 잘 안 되는데 큰아들이 사고 쳐서 목돈 필요하다고 했거든. 아버지가 엄마 몰래 돈 빼돌리기 힘드니까 나한테 SOS 쳤었어. 근데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돈을 굳이 빌려주기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 뭐? 아니,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당신이 그때 나한테 상의만 했어도 아버님이 그 꽃뱀한테 저리 당하게 내버려두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가? 하긴 그 아저씨가 왠지 수상하긴 해. 얼마 전에도 돈 얘기했다는 거 보면 보험 소개해주고 한몫 받기라도 했나 보지. 이제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야겠어. 남편과 대화를 나눈 후 동네 슈퍼 김씨 아저씨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 학원 끝날 시간이라 데리러 가는 길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경찰차까지 와 있는 걸 보니 무언가 심각해 보였어요. 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인파 속으로 다가갔죠. 동네 떡집 할머니 집에 도둑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떡집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떡집 사장님을 부자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죠. 경찰은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물증이 없다며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네 주민들에게 각별히 문단속을 잘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에도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면서요. 전 동네에 자꾸만 도둑이 든다는 얘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떡집과 금은방은 이 동네에서 나름 부자라 불리는 집들이고 저희 시댁도 입소문으로는 제법 돈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아파트도 아닌 가정주택이라 보안도 허술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 CCTV를 달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 동네에 도둑든 얘기 들었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안 그래도 떡집 아들 오는 길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 그 집에 CCTV가 있어서 용의자 인상착의가 대략 나온 모양이더라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체구나 걸음걸이가 낯이 익다고. 낯이 익다니? 아무래도 슈퍼집 김씨 아저씨 같다는데? 뭐? 설마. 그간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해. 우선 아버지한테도 웬만하면 만나지 마시라 전했어.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조심하시라고 일러야겠다. 그나저나 아버지 종합검진은 다녀왔어? 아직. 다음 주에 예약돼 있어서 모시고 가려고. 지난번에 갔을 때 혈압이 많이 높으셔서 과음이나 과격한 운동은 꼭 삼가해 달라더라고. 더운 날도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했고. 술은 원래 안 드시니 상관없는데 요즘 운동하시는 건 있어? 그냥 어머님하고 산책 다니시는 거? 아님 혼자 등산 다니시는 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건강관리에 도움될 거야. 그래,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아버지 집 CCTV 설치는 내가 알아볼게. 그 이후 한 달간 집안은 평온했고 동네에서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혈압이 높으셔서 건강관리를 하셨고 어머님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듯 했어요. 아버님의 돈을 가져갔던 그 꽃뱀 여자는 집이 팔렸다며 연락을 주었죠. 시끄러웠지만 다행히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쭉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리도 알 수 없는 거였던가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 부동산 상담 중이라 곧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내 부재중 10통의 전화기를 확인하고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손이 떨렸어요. 딸, 무슨 일 있어? 전화를 많이 했네?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래? 어디 다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뭐? 너 지금 어딘데? 엄마가 갈게. 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셨어. 14살 딸의 목소리는 몹시도 다급했고 수화기 넘어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뛰어가는 동안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도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최근 관리를 잘하셔서 혈압 수치도 좋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쓰러지시다니. 아버님 댁으로 도착하자마자 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지럽혀진 거실과 안방, 신발장,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마구 흐트러진 집안을 보니 감이 오더군요. 도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친구분을 만나러 나가셨고 그때 아버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셨죠. 분명 문을 잘 닫고 나간 것 같은데 담을 넘어 들어온 건지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학원이 끝나서 근처 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했죠. 문이 왜 열려 있는지 궁금해서 할아버지를 크게 부르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아이가 무척이나 놀랬다고 했습니다. 겁먹은 걸음으로 안방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옷이 흐트러진 채 돌침대 쪽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자 놀란 아이는 119에 신고부터 하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던 거죠. 얘가 겁도 없이 도둑이라도 집안에 있었으면 어쩌려고. 신고하고 밖에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와 있던지 했어야지.
엄마가 심장이 떨려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 할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으시는데 혼자 두고 나갈 순 없잖아. 그리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첫 손주는 할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단 말했지만 전 혹여 나쁜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땠을까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버님께 곧장 갔어야 했지만 경찰들이 이것저것 아이에게 물어야 한다며 함께 집에 남아 있었어요. 구급대원 말이 몸다툼이라도 한 듯 옷이 흐트러진 채로 쓰러져 계셨다고 했어요. 몸에 타박상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네요. 아마 신랑이 하다 한 번에 확 밀친 것 같습니다. 우선 뇌진탕이 의심되니 MRI 검사 진행 중이라네요. 혹시 없어진 것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우선 집을 좀 둘러봐야 하고 어머님께서 진정되시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요 근래에 도둑된 집들이 있는데 아직 범인을 추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지, 집을 스스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았어요. 당장은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긴 했어요. 슈퍼집 김씨 아저씨 말이죠. 우선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몰아갈 순 없었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집 앞 골목과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현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경찰들이 모두 돌아가고 전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의 상황이 좋지 않은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집으로 오다 말고 병원으로 곧장 갔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두 손을 모은 채 검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의사를 만나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평소 혈압도 높으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위험했습니다. 곧 의식은 찾으시겠지만 뇌졸중이 왔어요. 스스로 걸으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잠시 놀라 기절 상태라 믿었던 아버님이 뇌졸중이라니, 스스로 거동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다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당황스러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도대체 집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던 건지 모두가 도둑이 아닌 강도를 잡아야 한다 말했죠. 경찰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까지 와서 이것저것을 확인했어요. CCTV 확인은 하셨나요? 범인의 윤곽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노인이 저리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정확히 아버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흉기라도 들고 위협한 건 아닐까요? 네? 전 흥분한 나머지 격양된 어조로 따져 물었습니다. 일단 집 바로 앞에는 CCTV가 없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동 경로를 모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도둑이 들었던 두 곳과 비교해 동일 인물이 발견된다면 탐문 수사를 해 잡아낼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경찰은 돌아가고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충격을 받으셨을 어머님의 건강 또한 염려가 되었죠.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올바로 진행시켜야 한다 하셨어요. 밥도 더 열심히 드시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수액과 영양제들도 열심히 맞았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은 경찰서를 찾아갔고 의심스러웠던 김씨 아저씨 이야기도 전했죠. 남편의 말에 신빙성을 느낀 경찰이 김씨 아저씨를 수사했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날의 알리바이가 확실했기에 범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 앞에 CCTV도 없는데 알리바이를 어떻게 믿냐고 따져댔고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시느라 지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의식이 돌아왔고 어느 정도 움직이기는 하셨지만 스스로 식사를 하시거나 용변을 보낸 등의 일을 일체 하지 못했죠. 어머님, 그냥 간병인 쓰세요. 가족들 모두 직장 다니고 혼자서 감당하시다가 어머니까지 큰일 나겠어요.
월세 받는 걸로 충분히 한 명 쓰실 수 있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하루 종일 병원에 계시는 거 애 아빠도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 영감탱이 이러고 누워있는데 집에 가서 잠이나 오겠니? 5살 애기 때부터 나 업고 수발 들던 사람이다. 내가 죽기 전에 영감한테 갚고 싶었던 게 있다면 평생을 나한테 맞춰주고 내 뒤치다꺼리 해준 거 그거 하나야. 내가 일이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 그냥 두거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모르진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평생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셨는지. 하지만 저리 연약한 몸으로 병원에 계시니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도둑 강도를 하루라도 빨리 잡고 싶었죠.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김씨 아저씨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강력하게 부인하셨고 부동산 사장님이 김씨 아저씨의 알리바이 증인까지 되고 있는 터라 그저 심증으로 치부될 뿐이었죠. 남편은 괴로워하며 자주 술을 마셔댔습니다. 나 때문이야. 진작에 CCTV라도 크게 달아뒀으면 이런 일 겪지도 않았을 거라고. 물론 어떤 자식인지 단번에 찾아냈을 거고 어머니마저 저리 고생하시는데 여보, 나 아버지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보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너무 괴로워.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주말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을 줄 알았지. 노인 2분 사시는 집에 보안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여보, 나 너무 괴롭다.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야. 도둑놈 탓이지. 아버님도 금방 다시 일어나실 거야. 평생을 자기 관리하시며 열심히 사신 분이잖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남편은 자책하며 눈물까지 보였고 저 역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부동산을 가지 않고 곧장 시아버님께 갔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텐데 여러모로 가슴이 아팠죠.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길 기다리며 또 한 달이 흘렀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미친 듯 경찰서를 드나들던 남편 역시도 기운이 빠지듯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사건 경과 2달이 되던 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그 시각 집안을 들어가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였죠. 현수막을 걸고 목격자를 찾던 중 그때 집 앞에 잠시 세워두었던 자동차 주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장 경찰서로 갔죠.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서 앞에는 아가씨와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어요. 엄마, 여긴 뭐하러 와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아버지는 어쩌고. 날씨도 쌀쌀한데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너 빨리 엄마 모시고 들어가. 남편은 시누이에게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가라며 얘기했지만 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아니다. 듣자 하니 범인 얼굴이라도 나온 모양인데 내가 직접 봐야겠어. 네 아버지 그림 만든 놈 당장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는 수 없이 온 가족이 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보로 입수한 당일의 블랙박스의 영상을 틀어주겠다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각에 손녀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르신이 쓰러진 것 확인하셨죠. 그리고 4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돌려보았는데 말이죠. 손녀분이 집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웬 여자가 집 밖을 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전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분명했거든요. 옆에 서 있던 시누이도 저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앞으로 더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진실은 참으로 기가 막혔죠. 여자가 배를 누르며 서 있고 시아버지가 자연스레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대문을 열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버님의 팔짱을 끼고 찰싹 달라붙어 걷는 모습이 누가 봐도 내연관계였죠. 어머님과 남편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시누이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알아 저 여자. 뭐? 네가 어찌 알아?
저 여자 누군? 말을 하다 멈춘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또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죠. 전 그저 멍하니 영상을 들여다볼 뿐이었고요.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다시 10여 분이 지나자 그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온 매무새를 만지작거리며 말이죠. 경찰은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보더니 아는 사람이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간 것까진 확인을 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뇌졸중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시아버지마저도 홀먹은 벙어리였으니 말이죠. 결국 그 여자는 경찰 조사에 용의자로 소환되어 왔습니다. 전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것 같으니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어머니를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야 이년아, 네가 그 꽃뱀이냐? 우리 영감 돈 빼먹더니 이젠 죽이려고 들어? 결국 그 여자를 마주한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모두를 진정시키고 그날의 진실을 여자에게 듣게 되었죠. 영감님이랑 저는 단순히 보험 계약해준 사이는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슈퍼 김씨 아저씨랑 막걸리 마시면서 잘 지냈다고요. 벌써 알고 지낸 지가 2년이에요. 그러다 반년 전쯤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게 그렇게 영감님과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빌린 돈은 정말로 사기친 게 아니라고요. 좋게 얘기하고 우리끼리 잘 해결하기로 한 건데 집안 식구들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연락 끊고 지낸 거죠. 그 여자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이 한 달 전부터 다시 만났다고 말을 했죠. 시아버지가 늘 등산과 산책을 한다며 밖으로 나가던 게 모두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외출을 하신 날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자신을 불렀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진 그날도 집으로 오라는 부름에 찾아갔고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갑자기 영감님 몸이 딱딱하게 굳더니 뒤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몇 번을 흔들어 깨웠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신고할 정신도 없었고요. 구급차가 오면 사람들이 몰릴 텐데 그저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집도 막 어지르고 도둑된 것처럼.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영감님께서 그리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건 김 씨를 통해서 들었어요. 정말 상황이 이리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전 죄 없어요. 쓰러진 사람 그냥 두고 나가놓고 무슨 죄가 없습니까? 집안 마구 어지럽힌 것도 그래요. 뭐 하나 부셔지기라도 했으면 죄물 손괴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니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건 그냥 사고잖아요, 사고. 제발 선처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혔어요. 도둑이 들어 몸싸움을 하다 쓰러지신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다 그리 되셨다니. 몇 달 전 여자와의 돈 문제로 그 난리를 피운 후 잠잠하던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애초에 보험을 김 씨에게 소개받았다는 말조차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던 거고 보험도 아버님이 그냥 계약해 준 거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상했던 대로 머리를 싸매고 몸져 누워있던 시어머니마저 새벽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에 2주 가까이 실어증이 오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보이셨죠. 정말이지 이런 끔찍한 일이 제 인생에, 제 가족에게 일어나다니. 하지만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심각할 만큼 우울해하는 남편을 추스려 그 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성이 없었고 훔쳐간 물건 또한 없었기에 처벌이 힘들다고 하길래
도의적인 것, 즉 외도를 한 상간녀 소송과 집안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현재까지도 법적 싸움이 진행 중이고 시아버지의 뇌졸중은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는 기력을 회복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늘 죽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계시죠. 어서 빨리 시어머니께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남편 또한 더 힘을 낼 것 같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평온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